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2월에 읽은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들도 각자 다른 의미로 다 너무 좋았는데요. 그럼 바로 2월에 읽은 책들에 대한 저만의 감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2022년에 출간되었고 미국 매체 최다 선정 올해의 책, 버락 오바마가 뽑은 올해의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을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퓰리처상의 소설 부문은 미국 작가가 쓴 소설을 대상으로 하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의식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면서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트러스트 또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경제적 붐과 공황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월스트리트를 무대로 합니다. 소설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채권이라는 제목의 소설 속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의 소설에서는 벤저민 레스크라는 금융인이 어떤 식으로 주식과 금융자산을 사들이고 매각하면서 금융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벤저민은 자신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냉혈한 은둔의 괴짜로 묘사되며 그의 아내인 헬렌 레스크는 정신질환으로 생을 마감한 광인으로 묘사됩니다. 2부는 벤저민 레스크의 실제 모델인 앤드루 베벨이 소설의 내용에 붕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쓴 미완성의 회고록입니다. 앤드루는 이 회고록에서 자신의 천재적인 수학자로서의 재능과 성구안을 가지고 투자에 성공한 금융계의 신화적 인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였던 밀드레드 베벨이 미취강이가 아니라 암으로 생을 마감한 가정적인 여성이었다고 서술합니다. 3부는 2부의 회고록을 대필한 작가 아이다 파르텐자의 이야기입니다. 파르텐자는 앤드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앤드루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앤드루의 입맛에 맞게 회고록을 쓰고 또 어떤 부분은 그의 요청에 따라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파르텐자는 그 과정에서 앤드루의 아내였던 밀드레드의 삶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에 대한 의문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회고록이 완성되기 전에 앤드루가 죽음으로써 회고록 또한 미완의 상태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4부는 훗날 파르텐자가 발견한 밀드레드 베벨의 일기입니다. 1부, 2부, 3부를 거치며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듯 앤드루와 밀드레드 부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보여준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4부의 이야기가 과연 최종 진실인 것일지에 대한 의문으로 독자들을 다시 한번 흔들게 됩니다. 이 책의 서평들을 보면 라쇼몽식 서사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라쇼몽식 서사란 1950년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에서 유래되었고요. 이 영화는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서로 다른 증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서사 구조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독자가 여러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스스로 진실을 판단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 책도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인데 그것이 언뜻 주인공처럼 보이는 앤드루 베벨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아내 밀드레드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장 신뢰할 만한지,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책도 너무 재미있었지만 이 책의 말미에 있는 번역가 강동영님의 옴기니의 말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이 이상의 해석을 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번역가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해리포터 시리즈와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번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소설들이에요. 그 옴기니의 말 첫 번째 문장에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말이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와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살아남아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취급받는 역사가 되는 것은 그중 승자의 이야기라는 것.
아마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역사들도 후세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과 달리 그때 그 시절에 각색과 과장, 왜곡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트러스트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입니다. 일단 이 책은 저한테는 좀 어려웠습니다.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제대로 문장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뭔가 사유하고 깨닫기를 저자가 바라면서 쓴 글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아주 길지 않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하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책을 제 기준에서 소설이라고 불러야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분명 소설이지만 저에게는 소설의 형식을 취한 철학서적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책은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장에서는 책의 화자인 닐이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핀치는 대학에서 문화사를 가르치는 강사로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 사유를 요구하고 끌어내는 선생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타인과의 관계에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개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나누지 않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기 연민을 혐오하고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역사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엘리자베스에게 닐은 인간적인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닐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녀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고대하는데 엘리자베스에 대한 닐의 감정은 남녀관계의 이성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존경심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닐은 엘리자베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메모와 노트를 가지고 와 살펴보면서 예전의 수업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과제, 에세이를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미 끝난 지 수년도 더 지난 수업의 과제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지금에 와서야 쓰려고 했을까? 그 에세이의 주제는 율리아누스에 대한 것이었지만 저는 닐이 그 작업을 통해서 엘리자베스를 추억하고 회고하고자 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은 닐이 쓴 율리아누스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율리아누스는 4세기 로마의 황제로 그에 대한 평가는 시대별로 연구자별로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 다양한 평가에 대한 고찰이 이 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율리아누스는 국가 종교로 받아들여진 기독교를 거부하고 다신교적인 관점에서 로마 제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기독교 중심의 서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배교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다른 이들은 율리아누스를 관용과 온화함을 갖춘 철학자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의 시도가 실패하는 바람에 기독교 헤게모니에 의해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문화 발전이 저해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책의 3번째 장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닐이 에세이를 쓰면서 새삼 발견하고 깨달은 엘리자베스의 삶에 대한 철학을 곱씹습니다. 3장은 1장과 수미상관을 이룬다고 생각될 정도로 1장에 나왔던 문장들과 당시의 상황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은 2장에서 율리아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입되고 재해석되어서 풀이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역사를 혹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전해지는 그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트러스트라는 소설의 리뷰에서 말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과도 통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가공하는 말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그랬든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랬든 얼마든지 다르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시선과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엘리자베스 핀치이지만 한국어판의 제목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입니다. 왜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저는 그것을 엘리자베스가 견지했던 스토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지향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무심함을 강조하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삶을 주장했습니다. 운명을 중시 여기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려고 한 거죠. 스토아적 견지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에, 즉 우연은 비켜가지 않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비참해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결국 이 제목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 두 권은 제가 엄청 머리를 싸매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작가가 이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고백으로 유명한 미나토 가나에의 신작 일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작가의 초기 소설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가의 전작이었던 고백이나 속죄 같은 작품은 엄청 재밌기는 한데 인간의 추악한 면을 너무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어딘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소설은 굉장히 편하게 읽혔습니다. 어쩌면 최근 너무 맵고 자극적인 장르물 영상들에 길들여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의 화자는 하세베 가오리와 가이치히로 두 여성입니다. 가오리의 시점에서 과거의 이야기가, 치히로의 시점에서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유명 영화 감독인 가오리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인물인데 유치원 시절 학습지를 많이 틀린다는 이유로 베란다로 쫓겨나고는 했습니다. 춥고 무서웠던 겨울날 옆집의 베란다에도 쫓겨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아이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말도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맞닿은 손끝의 감촉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자 위로가 됩니다. 가오리는 베란다에 있던 학대받던 그 아이가 사라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 곧 이사를 가버리게 되는데 훗날 사라와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오빠 리키토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기사에는 사라가 허언증이었다는 가십이 자극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가오리는 사라의 생전 행적과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치히로는 유명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 10년차 무명 작가입니다. 언젠가는 끝내주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유명 영화 감독인 가오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 가오리가 치히로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치히로의 고향인 사사츠카초가 어린 시절 사라와의 추억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소설의 주된 스토리라인은 가오리와 치히로가 15년 전에 일가족 살인사건을 함께 조사해 나가면서 거기에 얽힌 과거의 상처와 사건의 진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계성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각자의 이유로 그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오리는 영화를 만듦으로써 치히로는 이야기를 씀으로써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며 구원받게 됩니다. 잘 읽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연과 반전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몰입해서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너의 유토피아입니다. 책의 띠지에 타임지 선정 올해의 책이며 공포스럽고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문명을 다룬다고 적혀 있지만 이건 굉장히 피상적인 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그 위에 함께 적힌 최진영 소설가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 분노하고 질문하며 멈춰 애도하고 다시 전진하는 인물들. 작가님은 2020년에 이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하셨다는데 여기에 있는 소설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들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단편인 여행의 끝은 팬데믹 시대의 최악의 끝에 관한 소설이고 여섯 번째 그녀를 만나다는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변이수 하사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는 2018년 프랑스 남부의 한 기차역에서 남성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를 근무용 권총으로 쏘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통해 가정폭력이 한 아이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재미와 오락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소설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책의 제목인 너의 유토피아를 간단히 리뷰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의 유토피아는 인간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이 만든 기계 중 소수만이 남은 디스토피아가 배경입니다.
주인공 로봇은 인간을 태우고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송수단, 아마도 자동차의 형태였을 것 같은 로봇이고, 뒷좌석에는 헬스케어용으로 만들어진 로봇을 태우고 다니는데, 그 로봇은 끊임없이 너의 유토피아를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기계에게 충전이란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충전할 곳이 없어 작동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기계를 잡아먹은 괴물 건물이 부품을 주는 대신 그 괴물에 귀속되어서 평생을 충전 걱정 없이 살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주인공 로봇은 다른 기계의 일부가 되어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어와 박히더라고요. 넌 어떻게 살고 싶어? 그리고 이런 답도 마음에 박혔습니다. 다수에 귀속되어 편승하지 말고, 주변에 휘둘리거나 동화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진짜로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이상 너의 유토피아였습니다. 다음 책은 위화의 인생입니다. 위화는 중국의 소설가로 인생, 허삼관 매혈기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에 발표된 이 인생이라는 책은 1994년 장혜모 감독, 공리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이 책을 봤는데요. 책과 영화는 설정이나 주요 사건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푸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잣집의 외아들로 열심히 살 생각은 1도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도박으로 가문의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후 푸구이는 중국의 국공내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삶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데, 이 푸구이가 겪게 되는 삶의 고난이 정말 너무나 기구해요. 새옹지마처럼 중간에 잠깐씩 누리는 소소한 행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당시에 중국 시대상과 맞물려서 나라면 도저히 못 견뎠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모, 자식, 아내, 친한 벗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면서도 푸구이는 꿋꿋이 살아갑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는가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인생에서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건지, 이런 시련을 겪는 이유가 뭔지, 이런저런 존재의 이유에 대해 고뇌하고 탓하고 괴로워 말고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한 사람의 연대기를 어린 시절부터 쭉 보여주는데, 각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주인공이 겪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서 찾아본 덕분에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1 상승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책들은 그래픽 노블들이고요. 1992년 만화책으로 유일무이하게 퓰리처상을 수상한 홀로코스트에서의 경험과 이후의 트라우마를 그린 아트 슈피겔만의 마우스, 그리고 2023년 아이스너 어워드 최고의 그래픽 회고록 및 작가상을 받았고, 작가가 직접 캐나다 오일샌드 석유 채굴 현장에서의 경험한 것을 그려낸 케이트 비턴의 오리들입니다. 이 책들은 지난번에 그래픽 노블들을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리뷰를 했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카드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에 읽은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리하면서도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이대로 해도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무겁게 받아들인 책들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작가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다소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에 대한 리뷰를 준비하면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어떡하지? 헛다리 짚은 거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고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뷰한 위화의 인생이란 책의 작가의 말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모든 독자는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과 상상력의 기초의 문학작품을 읽는다. 작가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느껴온 건 말이다. 모든 작품은 누군가가 읽기 전까지는 단지 하나의 작품일 뿐이지만 1000명이 읽으면 1000개의 작품이 된다.
앞으로도 진솔하게 그리고 책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열심히 읽고 진지하게 생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